2026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분쟁 해결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오늘 분쟁 해결 포럼에는 부종식 변호사님 모시고 대표적인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편에 이어서 또 한 번 뵙게 되는데요. 부 변호사님 뭐 잘 지내시나요? 네, 요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 변호사님이 운동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다만 제가 구기 종류보다는 네. 약간 몸으로 이제 하는 운동, 그런 운동을 특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부 변호사님 혹시 검도 같은 것도 좋아하시나요? 아닙니다. 검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왔기 때문에 태권도요? 태권도를 하고 네. 제가 현재 지금 서울시 태권도 협회 자문도 맡고 있습니다. 태권도를 좋아하시는 것 때문에 태권도 협회 자문을 맡으시는 건가요? 네. 부 변호사님도 키도 되게 크시잖아요. 네. 한번 발차기 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볼 수 없겠죠? 유튜브에는 있습니다. 유튜브에 있어요? 네. 부 변호사님 유튜브에 가면은 네. 발차기 하는 거 볼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데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분쟁 해결 포럼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화를 나누기 전에 우리 이번 사례에서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가 전개되었는지 영상 보고 오시죠. 서울 서초동의 한 집합 건물에서 20년 가까이 건물을 관리해온 관리회사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관리비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한 관리회사가 1995년과 1996년에 총회 결의를 통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건물의 관리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해왔습니다. 2010년에 마련된 관리규약에는 구분 소유자는 관리 주체가 부과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 관리비에는 각 호실 내부, 곧 전유 부분의 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지하 호실의 소유자이자 2개 호실의 임차인인 한 구분 소유자, 교회가 2012년 8월분부터 2014년 11월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분 소유자는 2013년 관리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내어 관리회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리회사는 2015년 초 관리단의 건물 관리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했습니다. 이후 관리단이 밀린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그 구분 소유자는 납부를 거부하며 다투었습니다. 관리인 선임이 무효였더라도 실제로 건물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관리단은 그 기간의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관계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근데 이 판결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판결에서는, 그 관리비에 관련해서 전유 부분 관리비와 공용 부분 관리비를 두 가지를 나눈 것 같아요. 관리비는 같은 관리비지 왜 그 전유 부분 관리비와 공용 부분 관리비가 다른 건가요? 네, 집합건물법에는 제17조의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만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용부분 관리비이고요. 다만 전유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에서도 전기를 사용하고 수도를 사용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전유 부분 관리비라고 해서 관리 주체가 대신 관리해주고 또는 관리비를 대신 납부하거나 해서 그 비용을 받는 그것을 전유 부분 관리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대충 이제 부 변호사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이제 개념 말고 그러면은 공용 부분 관리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일반적으로 청소비나 아니면 그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전기, 수도 이런 요금들이 있을 수 있죠. 공용 전기료, 그다음에 제세 공과금이라 하죠. 이런 비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수선비 이런 것들 다양한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제반 그런 비용들을 관리비라고 공용 부분 관리비? 네. 그러면 만약에 어느 계단이
뭐 부서졌다, 아니면은 어떤 난간 같은 게 부서졌다, 이런 거를 수리하기 위한 그런 수리비도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이 결국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그러면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나요? 관리에 들어간 비용, 우리 집합건물법은 관리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공동주택관리법하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관리에 들어간 비용, 즉 관리 비용, 이 전반적인 것을 전부 다 관리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의 인건비도 공용부분 관리 비용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는 관리 유역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럼 전유부분 관리비는 아까 이제 그 말씀해 주셨던 뭐 사용하고 대납하는 여부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료를 내거나 또는 수도를 사용하고 수도요금을 내거나 이런 것들이 전유부분 관리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거기 사용하는 분이 직접 내야죠. 그럼 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를 보통은 관리 주체, 관리단이나 뭐 입자 대표 회의 이런 데서 대신 내주죠. 우리가 단독주택에 살 때는 본인들이 직접 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을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내주고 우리가 내는 비용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또 관리비 고지서 볼 때는 사용료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 사용료는 그러면은 뭐 전유부분 관리비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보통 이 전유부분 관리비보다는 일단 그 특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유부분 관리비 중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나 이런 그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사용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관리비 고지서 할 때 네. 이제 일반 관리비하고 사용료 이렇게 구분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게 공용 전기료 같은 경우는 또 전유부분 관리비가 아니라 공용부분 관리비로 들어가니까 사용료 개념도 약간 또 이게 전유부분 관리비냐 공용부분 관리비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규약에 따라서 사용료의 개념을 정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용료 중에서 물론 전유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비를 사용료라고 표현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용 부분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피트니스 시설, 아니면 수영장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보통 이걸 관리비라고 하지 않고 이런 공용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은 전유부분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또 관리 비용, 또 사용료 관리비 뭐 이런 개념들하고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이제 논의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항목도 다양하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좀 자세하게 나온 곳은 사용료 따로, 전유부분 관리비 따로, 공용부분 관리 따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유부분 관리비하고 뭐 공용부분 관리비 어떤 관리비에 관련된 게 있는데, 그런데 이런 관리비를 거두려면은 반드시 관리인이 선임돼야지만 거둘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관리비에 어떤 청구 주체가 있다는 것하고 원래 당연히 관리단에 냈었어야 할 그런 비용 이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설사 관리인이 없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관리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분담해서 지분 비율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관리인이 없더라도 어쨌든 건물은 관리가 돼야 되니까 누군가는 비용이 발생했을 테고 어디선가 그 비용은 이제 관리인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공용관리비와 전유부분 관리비 두 가지 관리비는 같은 관리비인데 이게 그럼 거둘 수 있는 언제 거둘 수 있는지 여부는 뭐 아무 근거도 없이 공용부분 관리비나 전유부분 관리비를 거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관리비를 거두려면은 뭐 관리인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이 두 가지 근거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서로 좀 약간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공용부분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관련된 항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 보험료, 그 다음에 어떤 그 수선하기 위한 유지비, 또 인건비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유부분 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 공간 내, 호실 내에 사용되는 그 해당 부분만큼만
청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지는 고용부분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나와서 그 전체 규모가 나오고 사용된 공통 비용이 나와서 그래서 지분별로 나누는 그런 개념이고요. 세대별로 부담하는. 네, 전유부분 관리비는 그 사용한 만큼만, 그 사용료만큼만 부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관리비를 거두려면은 뭐 규약의 근거라든지 또는 뭐 관리단 집회 결의 같은 게 있어야지만 이런 관리비를 거둘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고용부분 관리비 같은 경우는 법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금법 17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유부분 관리비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유부분 관리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비용이나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 규약이 사전에 제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용부분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뭐 규약 같은 게 없다고 할지라도 집합권법에 따라서 그게 발생하면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전유부분 관리비는 어쨌든 각자 세대에 사는 그 세대주분이 내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관리비로 징수하려면은 어쨌든 규약이라든지 뭐 집회라든지 그런 결의가 있거나 규약의 정함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이 판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관리단이 이제 관리비를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관리는 관리회사가 하고 관리단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실제 관리하는 비용을 관리회사가 들였는데 관리단이 관리비를 징수한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관리단이 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그 징수할 수 있는 주체, 아직 관리인 같은 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그때는 관리회사가 당연히 그 비용을 지출하고 그 부분을 관리단에 청구하는 이런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관리단이 이런 비용을 징구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일반 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비용 지출은 다 하고 관리회사가 다 하고 관리회사가 실제로 관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에 관한 채권은 관리단이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관리회사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이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회사가 거기에 미납 용역비나 네. 아니면 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관리단에게 청구하는 이런 소송, 이런 소송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변호사님한테도 이렇게 뭐 자문을 구하시거나 또는 소송 과정에서 관리비가 과다하다고 이렇게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상담 많이 받아보시죠? 네, 관리비 과다한 것 때문에 뭐 관리 주체를 교체해야 된다, 관리 회사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으시고요.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주지 않고 이것 때문에 관할 관청에서 이런 민원 제기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제대로 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관리비가 과다하다 아니다 이런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게 실무가인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도 이렇게 심지어 최근에 나온 판례도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관리비의 과다 또는 과소 이런 걸 판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런 과다 과소 때문에 이것만을 가지고서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변호사님이 이렇게 정말 집합건물 분야에서 많은 사건을 하시더라도 관리비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변호사님도 쉽지 않고 또 법원에서도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과다 과소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변 인근의 유사한 건물들의 관리비들을 세증해서 이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국가에서 지역별 관리비를 다 조사해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 관리비가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걸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요. 다만 이런 관리비가 또 그런 관리단이나 관리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님과 함께 판례 속에 나타나 있는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 또 이제 관리비를 언제 또 거둘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